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보와 빈곤에 나오는 물질적 진보는 계속되는데 왜 이렇게 빈곤이 심해지는가. 나누어 보게 되면 부양극화라고 할 수 있죠. 100층짜리 빌딩 쓰고 페라리 몰고 다니고 이런 강력한 부자들이 생기는 반면에 광범위한 빈곤이 존재한다. 노동계층에.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또 왜 점점점 심해지는 건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치경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이고 아이디어한 완전 경쟁 상태의 그 기준을 확립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실제를 이제 점점점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목표는 헨리 조지 정치경제학의 뼈대되는 부분이 세 가지 분배 법칙입니다. 지대 법칙, 임금 법칙, 이자 법칙. 이 세 가지 법칙 간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의 핵심입니다. 저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책에 나오는 설명들을 요약해서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서 정치경제학의 정의, 생산 3대 요소, 또 세 가지 분배되는 부분, 또 지대법칙, 임금법칙, 이자법칙을 책에 나오는 글로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계약적인 도형, 헨리 조지가 뭐 이렇게 서문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죠.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법이다. 물리법칙과 같다. 기하학적인 법칙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제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랐던 게 이 그림입니다. 네. 네. 렌트 라인. 이 진보와 빈곤, 이 두꺼운 책, 헨리 조지가 말하는 이 해결책, 정치 경제학,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대선입니다. 그렇죠. 지대선. 렌트 라인이 어떤 것인가. 보면 이 렌트 라인은 지대와 임금과 이자를 나누는 선입니다. 책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아까 이게 그림 이전에 책에 그렇게 설명된 지대선으로 이 생산물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위에 부분은 지대가 되고 아래 부분은 임금과 이자가 된다. 3주차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페이지들이 안 붙어 있는데 이게 생산의 한계이고 생산의 한계. 원래는 경작의 한계에서 출발했는데 경작이라는 말이 컬티베이션이 농업에 한정되고 토지 자체의 생산성을 이야기할 때 사회가 부여하는 위치, 사회가 그 토지에 부여하는 생산성이라는 이런 엄밀한 의미가 없어지고 토지 자체가 뭘 주는 것 같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토지 자체가 뭘 주는 것 같은 것은 비유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또 토지가 주는 무언가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모델을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적용 방법 또 실제적인 해결책 잘 적용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풍부한 그 책 뒷부분을 갈수록 풍부한 설명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은 등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토지 자체가 주는 어떤 것들이 이런 거 여기 이 모델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표면 이게 사회라고 보면 서울시라고 보거나 하나의 사회 공동체로 보고 있고 이걸 이렇게 단면입니다. 옆단면. 중심지에서는 생산물이 크고 한계지에서는 생산물이 작다. 한계지는 지대가 0인 곳이다.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읽었을 때 제가 지대선이라는 내용을 읽었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 모델을 가지고 지대법칙, 임금법칙, 이자법칙을 지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강의 내용에 어려운 말들이 설명이 막 어렵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날아간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설명을 보면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책도 보시고 책의 내용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책에 제가 이렇게 추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빼버리고 뼈대 되는 부분만 남겨 채로 친 거예요. 책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 설명을 돌고 좀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대 법칙은 토지의 지대 중 동일한 투입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물에 의해 결정된다. 지대 법칙은 생산물이 지대와 임금으로만 나누어진다며 바로 임금 법칙이 되고 이 지대선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총 생산물 중에서 지대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임금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임금을 결정시키면 지대가 결정되는 거죠. 총 생산물이란 이게 평균 생산물 고성이지만 실제로 지금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루어지고 있는 실시간의 어떤 단면이에요. 이게 지금 사회 생산물이 중에서는 많고 한계에서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것들을 크게 나누는 렌트 라인이 있는데, 그 생산물이 지대와 임금으로만 나누어진다면 바로 임금 법칙이 된다는 거죠. 지대. 중심지에서는 지대가 크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0이 된다. 라는 말이 총생산물의 이 내용이 결정이 되면 바로 임금 법칙이 된다는 거죠. 지대와 임금 이자로 나누어진다면 바로 임금과 이자를 합한 것의 법칙이 된다. 이 생산물이 우리 갤리조 정치 굉장히 기본식입니다. 아주 기본식이죠. 이 식이 그려진 게 이겁니다. 이 그림입니다. 다시 또 보겠습니다. 지대선은 어느 사회에서는 생산된 부는 생산의 한계에 의해 정해지는 지대선에 의해 둘로 나누어진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 이 지대선을 가지고 조금 더 제가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하면, 지대선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력이 향상됐다라는 거는, 이게 사회라고 보면, 이 기존의 생산물에서 이 생산이 향상이 된 겁니다. 생산량이 더 늘어난 거죠. 이 늘어나는 이 부분이 생산량이 향상되는 이 부분이 지대 증가하고 같다면 여기에서 이 높이가 지대인 거죠. 이 증가량이 같다면 지대선이 고정됐다. 이렇게 총생산물에서 생산력이 향상됐는데 지대선이 고정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대가 증가했다 그런 말하고 같습니다. 물질적 진보와 빈곤이잖아요.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게 생산력이 향상됐다는 거죠. 생산력이 많아진 거죠.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 생산력이 향상됐다. 생산량이 많아졌다. 전체 이 빵이 커졌다는 거죠. 빵이 커졌을 때 지대선이 고정됐다라는 말은 지대가 증가했다라는 뜻이에요. 생산량 향상만큼 지대가 증가하게 되면 임금과 이자는 고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럼 똑같은 거죠. 생산량이 향상되는 것보다 지대 증가가 더 크면 이 생산량이 향상되는 것보다 그 지대가 증가되는 것이 더 크면 이만큼 더 큰 거죠. 이만큼 더 크면 지대선이 하락했다라는 거죠. 지대선 빨간색으로 그리죠. 빨간색. 지대선이 하락하는 거죠. 이렇게 하락했다. 똑같은 색깔이 하락했다라는 거. 하락했다. 생산력이 향상됐는데 물질적 진보가 일어났는데 지대선이 하락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대가 생산력 향상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예, 좀 답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정답은 물질적 진보가 기록되는 빈곤층이 많이 향상되는 건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임금 이자가 줄어들었다. 왜 줄어들었냐? 지대가 커지니까 임금과 이자가 줄어들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입니다. 이게. 끝난 거죠. 공부 그만해도 되죠,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더 자세한 게 어떻게 되냐? 이게 진짜로 이렇게 움직이냐? 진짜 그런가? 사회에 적용했을 때 어떤가? 이런 일반 원칙이 관철되는가? 예외적인 현상인가? 이런 복잡한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대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하는 거죠, 지대에. 사회가 중심지에서는 크고, 한계지에서는 0이 되는, 이런, 이제, 그 교환경제, 시장경제가 아주 발달한 상태에서, 지대가 변동된다. 물질적 진보와 함께 지대가 커지는 현상이 있다. 지대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 생산의 향상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답입니다. 그거 보면 생산량 향상이 지대 증가보다 크며 지대선이 상승했다 그럽니다.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니까 똑같은 노동을 두용해도 더 많은 것들이 생산되고 스마트폰 기능이 더 많아지고 자동차도 사고 점점점 발달하면 당연히 임금과 이자가 이렇게 높아질 줄 알았죠. 더 많아질 줄 알았죠. 이만큼. 증가할 줄 알았죠. 내가 받는 몫이, 내가 받는 월급이, 내 노동 대가가 또 써버리지 않고 자본으로 해가 축적을 해서 그걸 또 생산에 투여했을 때 받는 이자가, 예? 실물 자본의 이자가 더 증가할 줄 알았어요. 생산이 향상이 되면. 예? 근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지대 증가가 생산의 향상보다 약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포인트는 뭡니까? 생산력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있는 거는, 1879년. 이때도 굉장한 생산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때 이후로는 어마어마하게 100, 40 이렇게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생산력 향상이 이루어졌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임금과 이자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대법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산량 향상보다 지대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은 지대선이 하락했다. 생산량 향상과 지대가 동일할 경우에는 지대선이 고정되어 있다. 생산량 향상보다 지대 증가가 작을 경우에는 지대선이 상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인구가 정체된다든지 전쟁이나 이런 경우에 생산력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반대로 지대선의 움직이는 걸 통해서 생산력 자체의 향상과 지대와 임금 이자 간의 서로 연동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대 법칙입니다. 이것들을 더하기 빼기처럼 임금 법칙과 이자 법칙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똑같은 이 내용을 임금 법칙과 이자 법칙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금 법칙은 아까 첫 번째 시간 3조차 첫 번째 시간 읽겠습니다. 임금은 생산의 한계 즉 지대를 지불할 필요 없이 개방된 자연의 최고 생산점에서 지대가 0입니다. 지대가 여기 요 지점이 지대가 0. 지대가 0인 지점이 생산의 한계예요. 한계 지점이에요. 얻을 수 있는 얻을 생산물에 의존한다. 여기 한계 생산물입니다. 높이입니다. 높이. 노동이 자본의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한계지 생산물이 전부 임금이 되고, 노동이 자본의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 한계지의 이 생산물이 전액 임금이 되고, 자본의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한계지 생산물에서 노동을 자본의 형태로 축적하도록 유도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부분 이자를 제외한 것이다. 요거예요. 여기 한계 생산물이 요건데 한계 생산물에서 요 이자 그 노동의 생산물 중에서 노동의 생산물이 부죠. 노동의 생산물이 부예요. 부의 일부분을 임금으로 받는 거죠. 그 노동 생산물인 부에서 자본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한 자본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물건을 사용해버리면 소비물이고 그걸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사용하면 자본인 겁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자본을 했을 때는 이자라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대가를 이 대가를 제외한 부분 그러니까 임금 더하기 어떤 선이 있겠죠.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사실은 임금 더하기 이자라 그러지만 여기 선이 있는 거죠. 사실은 선이 이자와 임금을 나누는 선이 있는 거죠. 여기도 선이 2차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임금과 이자를 나누는 선. 임금과 이자를 나누는 이 2차적인 분석이 1차적인 게 지대 라인이고 렌트 라인이고 2차적인 임금과 이자를 나누는 라인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재미난 부분이지만 지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설명들이 생산되는 거죠. 생략되고 있습니다. 자인의 기회가 모두 독점된 경우 임금은 노동자 간의 경쟁에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내려갈 수 있다. 노동자 재생산 비용. 이게 기하점입니다. 기하점. 최소한. 노동의 재생산 비용이 다시 일하러 갈 수 있는 다음날 다시 일하러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김밥 천국에 김밥 한 줄, 오뎅 국물, 컵라면과 햇반, 밥버거 이런 노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 음식 같은 고시원, 반평 고시원이죠. 다리를 펴지 못하는 고시원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노동자들입니다. 완전히 꼬부라지면 잠을 못 자겠죠. 최소한 그 잠자는 그 공간에 축소된 부분, 노동을 재생산한다는 거. 그 다음날 일하러 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먹는 거, 주거비용, 그것들이 굉장히 하락돼 있습니다. 하락됐습니다. 이게, 이 독점이라는 게, 자인의 기회가 독점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해결책으로 보면, 토지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인위적인 독점이 많습니다. 다른 인위적인 독점. 이 지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은 이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지만, 이게 나중에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이 지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치적이거나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작동할 때마다 이 지대선을 하락시키게 되면, 그 최소한의 노동 재생산 비용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김밥 천국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지.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편의점에서 먹는 그 컵라면과 햇반, 밥버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보다름이지만 이 지대가 커진다. 내려가는 만큼 김밥 천국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만큼 임금이 하락되는 증거다 이러면은 반대로 그러면 그럼 지대가 커진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페라리 숫자, 페라리. 한 대 10억, 30억도 하고 이런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의 숫자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인데 자기가 왜 그렇게 부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페라리를 10대씩, 5대씩 이렇게. 자기의 통장에 이렇게 토지 임대료로 이렇게 꽂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50년 전에 강남의 대부분의 땅이 채소밭입니다. 지금 50층짜리 빌딩, 100층짜리 빌딩도 들어서고 그렇습니다. 50년, 60년, 70년 만에. 거기, 이 서울 시내, 이게 모형이면, 여기 다 빌딩들이 있는 겁니다. 빌딩들이 이렇게. 빌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주인이 있는 겁니다. 이 주인들이 이 지대를 받잖아요, 지금. 임금이 하락됐다. 임금 법칙에. 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가장
그 노동을 재생산하는 제일 낮은 차원의 가난한 사람들의 비용을 측정하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지대법칙이 임금법칙이고 임금법칙이 지대법칙인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그 어떤 그 소비물로 측정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밥 천국에 김밥이 한 개 1,500원이다. 김밥 이가 페라리에 상응하는 게 김밥 한 줄에 1,500원이죠. 예. 요 페라리 15억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죠. 예. 빈곤과 예. 그렇게 됩니다. 적정될 수 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이자 법칙을 보겠습니다. 이 헨리 조지 정치 경쟁을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이자 법칙이 제일 재밌습니다. 사람이 그냥 뭐 노동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나의 노동을 축적시켜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장사를 한다. 안 그러면 기구를 사용한다. 뭐 계산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내가 나의 노동 생산물 중에 나의 노동 생산물 중에 자본으로 어느 부분을 축적시킬 것인가. 어떤 자본을 내가 사용해서 생산할 것인가. 내가 하면 자영업자고 사장이잖아요. 내가 자본을 사용해서. 그런 1인 노동자, 1인 사장, 1인 자본가. 그렇죠. 자본가. 실물 자본의 자본가가 되어보는 거죠. 누구나 다 자본가입니다. 예. 누구나 다 자본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자본의 이자도 계산해보고, 또 나의 노동을 얼마만큼 자본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건가. 실물 자본이죠. 실제 장사를 한다, 실제 경영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런 금융이나 화폐나 금융으로 가지 말고 또 정치 경제학을 배웠으면 뭐 하나. 예? 그 복잡한 걸 왜 배우느냐? 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개인적인 생활 자체가 개인이 아니에요. 이런 거 근본적인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람이죠. 나의 행동하는 건 전부 다 사회적인 거예요. 내 혼자 개인적인 생활인 것 같지만 언제나 상대방이 있고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자본을 갖게 되면 상호병기를 하면 거래하는 거고 또 생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칙입니다. 사회적으로 내 개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것과 사회의 보편적인 법칙은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자 법칙은 임금과 이자 간의 관계는 자본이 재생산 형태로 사용될 때 그 자본이 가지는 평균적인 전가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부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둘째 시간에 자본 사용 방식에 따른 생산 형태 1형태, 2형태, 3형태 1형태 변형하고 적응시키기 뭐 공업 같은 거죠. 만들기 2형태는 키우기 농업 키우기 생명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간과 생명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명입니다. 모든 것들은 태어났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 중에 생명이 없는 물질도 사용하는 거죠. 예. 식물 경제만 다루고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비스와 그 물질적인 것들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을 포착하면 서비스도 해결. 그럼 나중에 현실 정치 경제학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거나 이런 문제 해결책 이게 답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정치 경제학을 따로 쓰셨잖아요. 그냥 그 지대 공유 사회가 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됐을 때 보편적인 경제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발달하게 되겠죠. 좀 이런 생산의 3형태, 생산 형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에 적용하는 법칙으로 사용돼야 되겠죠. 예. 재밌습니다. 재밌고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생산은 자본의 사용 형태에 따라서 1형태, 2형태, 3형태 나눠 교환하기. 교환하기에는 정치체와 경제체
예? 사회 구성체. 예. 정치적인 이런 큰 덩어리 카테고리하고 이게 하나의 사회라 그러면 정치적인 이런 형태하고 경제적인 형태가 훨씬 크다는 거죠. 여기서 뭐 다 온갖 문제들이 생기죠.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관세, 또 정치적인 외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체와 다르기 때문에 교환은,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란 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 안에서의 교환만을 다루면은, 여기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삼형태에서 일어나는 주로 정가 이익은 사회 가치로 보고, 지대로 포착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제 견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 간의 교환에 있어서는 책에서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자와 비슷하다. 이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이 키우기에서 나오는 정가와 교환하기 위해서의 정가는 다른 것이죠. 예, 이런 문제는 더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일단 키우기에서 여기 보면 이 자본이 가지는 이 평균적인 정가량이라는 게 키우기에서 이 정가량이 나오는데 이 자본이 완전 영장 상태에서 1형태에 들어가나 2형태에서 3형태에 들어가나 서로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본 자체로 볼 때는 평균 되는 겁니다. 평균. 그 학문이냐 이러는데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가장 아이디어나 이상적인 동일한 노력에 동일한 대가를 얻는다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전체에 있어서. 이자에도, 임금에도, 지대에도 아주 기본적인 제일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 경쟁 상태를 해석하는 거고, 이 기준 하에서 불안전한 경쟁 상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걸 디스크면 안 됩니다. 지금의 목적은 완전한 기준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이 1형태, 2형태, 3형태 간의 자본들 간의, 이 대체가 완벽하다.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실물 자본의 이자를 다루는 거죠. 이자는 2형태의 키우기에서 정가량이 전체 자본의 평균 정가량이 되고 얘가 얘인 거죠. 이런 거하고 또 임금에서 자본으로 축적되는 유도되는 양하고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임금과 이자가 이렇게 셋째로는 이렇게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 정도, 기술 상태, 인구 밀도, 직업의 특성, 교환의 다양성과 범위 및 생성성에 비추어 생산에 필요한 양방,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고려되는 거예요. 그림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걸 해석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런 관계 내지 비율은 노동과 자본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되며 따라서 임금과 이자는 임금의 등락과 함께 등락하게 된다. 이 내용이 아까 생산물 마이너스 시대는 임금과 이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산물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본 자체를 노동에 변형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폐나 금융적인 현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실물 자본만 생각하시면은 자본은 이자를 발생시킨 자본은 노동의 하위 개념에 불과합니다. 자본 없이 생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채집이나 수렵 같은 경우에 채집 같은 경우에 또 단순한 생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만으로도 생산이 언제나 가능하고 실제로 그 자본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을 자본으로 변형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언제나 노동자들이 결정하게 되고
실제로 노동자는 대부분의 경우 자본가입니다. 그 화폐나 금융자본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실물자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갈등도 스트러글도 지주가 이쪽 편에 서면 노동자와 자본가가 이쪽 편에 서는 거죠. 이 부분이 그 이론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네. 그 법칙 간에 이제 이 세 가지 법칙, 시대 법칙 지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자 법칙입니다. 이자 법칙이고, 이자 법칙이고, 이게 임금 법칙입니다. 지대 법칙입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보면, 예. 이 세 가지 법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칙 간의 상호조화와 연관성, 진정한 법칙, 이런 조항에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책에, 딱 했는데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책을 읽어볼까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현 정치 경제학의 법칙과 비교해서 진정한 법칙, 찐바 빈곤을 해결하는 진정한 법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혁판에 230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아랫부분. 지대는 경작의 한계에 생산의 한계라고 이름 바꿨죠. 생산의 한계에 의존하며 한계가 등락하며 반대 방향으로 등락한다. 이게 지대선을 그은 거죠. 한계가 등락하면 한계가 낮아지며 한계가 낮아지면 지대는 커지죠. 이만큼 커지죠. 지대는 생산의 한계에 의존하며 한계가 등락하며 반대 방향으로 등락한다. 이 지대 법칙입니다. 임금은 여기 또 경제학 한계 생산의 한계에 의존하며 한계가 등락하며 같은 방향으로 등락한다. 생산의 한계가 하락하며 지대선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임금은 임금이 이자 없이 단순한 생산은 임금만으로 생산하니까요. 임금이 하락하며 생산의 한계에 의존한다는 게 한계가 등락하면 같은 방향으로 등락한다. 한계가 이만큼 적어지면 임금은 이만큼 적어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등락한다. 이자는 그 임금과의 비율은 자본이 가지는 순정가력에 의해 정해진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또 생산의 3형태 중에 이 형태가 키우기. 예, 실제적으로는 얘가 이자고 임금이 되는 이 둘 사이에 비율이 있는 겁니다. 비율이. 예, 이건 예외적인 경우고, 또 전체로 봤을 때는 경작의 생산의 한계에 의존하며 한계가 등락하면 같은 방향으로 등락한다. 이만큼 하락하면 이자도 이렇게 하락이 되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거죠. 방향이 같다는 거죠. 생산의 한계의 생산물이 줄어들며 이자도 줄어든다는 거죠. 반대로 지대는 생산의 한계가 하락하며 이만큼 지대가 늘어나는 반대 방향으로 등락한다라는 겁니다. 이 230페이지에 이 세 가지 법칙과의 진정한 법칙이라고 그러고
세 가지 그 법칙의 그 설명을 읽었을 때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책을 보시면 좋죠. 230페이지를 보시거나 또 앞에 그 3주차 첫 번째 강의가 제가 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책 어떻게 보면 책까지 설명한 건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또 이 그림들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35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저번 시간에 힘들지만 이 모형이 만들어지게 된 것들을 이렇게 좀 설명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4주차에서는 이 모형이 이 옆에 이 선사시면 날개가 있죠. 날개. 생산의 한계가 하락한다는 게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따라. 이게 이렇게. 이 지대선 올라가면 지대선이 하락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실제는 예? 이런 물질적 진보에 따라 인구 증가나 기술 개선에 의한 이런 것들의 변동을 다루게 됩니다. 그 변동을 다루게 되고 6주차에서는 그 뭐 토지 투기라든가 아주 예외적인 현상들 일어나는 것들을 이 빵 모형 지대 모델 빵처럼 생긴 단면 옆단면이죠. 이것들의 그 변동들을 설명할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기본적인 물질적 진보에 따른 변동을 설명하고 다다음 주에는 그것들의 극단적인 형태 실제로 일어난 거죠. 산업공황 같은 이게 막 빠개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서로 또 궁극적으로는 그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모형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막 충돌하고 합쳐지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6주, 7주차에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하고 이 빵 모형을 더 자세하게 그렸다고 할 수도 있고 지대 모형이 어떻게 이렇게 설정됐는가 이 구체적인 그림이 예? 헬리조지 선생님이 그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설명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일 뒷부분에 우리가 기준되는 그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 광대한 평원회를 들었습니다. 무한한 동질의 토지다. 이게 그림이 작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이게 뭐 그림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빈곤은 진바빈곤의 246에서 252쪽에 있는 책의 내용을 아까 지대 모델 빵 모형으로 그린 겁니다. 1, 2, 3, 4, 5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한 가구, 이주, 마을, 소도시, 대도시 이 같은 지점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 이게 쭉쭉 같은 지점이 중심지. 강남에 빌딩이 들어서 있는 곳이 50년, 60년, 70년 전에는 채소밭이었다. 그 채소밭이 처음에는 한 가구가 사니까 지대가 없고 그 이주해서 이렇게 분업과 협업 사회를 구성하는 거죠. 사회 어소시에이션 사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입니다. 사회 뭘 그렸냐 그러는데 사회를 그린 겁니다. 이 지대 모델 하나의 이상적인 사회를 그린 겁니다. 사회 인간이 결합했을 때 분업과 협업을 일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이 있고 고도하기 때문에 중심지에서 회의를 하게 된다. 회의를 할 때 서로 이동 비용이 가장 최소화되는 것이 중심지가 되고 그 중심지는 다른 그 한계지에 비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런 이익들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토지에 고착된다는 거죠. 이 토지에 고착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없어지는데 토지 자체는 그대로 남아서 점점점 처음에 한 가구가 이주했던 그 지점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의 중심지가 되고
사회생활의 중심지가 되고 생산의 중심지가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토지 가치만 높고 임금과 이자는 고정되는 현상이 있더라. 라는 게 현실이고 모든 물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대도시를 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힘을 내서 세 번째 시간에 톨스토이나 손문의 이야기를 마저 할 텐데요. 마저 해야 됩니다. 해야 할 텐데 우리 그 정치 경제학 모델은 기본적으로 대도시, 대규모 공업, 아주 발달한 상업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데는 해당이 되지만 이 기울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또 방모형도 이것도 평균 생산물에서 이 높이가 과장된 겁니다. 뭐 이걸 지대도 평균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대도 평균화하려고 하는 강력한 완전 경쟁 상태에서 지대도 평균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북경에 가면 그냥 지방에서 그냥 막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모든 발전하는 대도시에 가면 그냥 그 이주민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하기 위해서 막 몰려 들어와 있잖아요. 중심지가 유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예요. 네.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 표현이. 기본적으로 대도시, 아주 물질적 고도의 생산, 고도의 상업이 결합되어 있는 생산,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라든지 토지의 비옥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더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대한 서울이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서울 우리 한국 다 팔아서 캐나다면 몇 개 산다 그러죠. 서울만 팔아서 캐나다 살 수 있을걸요. 아무튼 제가 저번에 이 밑에 깔려 있는 이게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이라면 깔려 있는 이 빵모형이 이 지대 모델이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이란 하나의 사회를 이렇게 그 물질적 생산을 이렇게 중심지에서 생산이 많고 변두에서 생산이 적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이 지하철 지상에는 버스 택시 버스 중앙차로 엄청나게 서울시라면 서울 수도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서울이라 그러면 이 중심지에서는 생산물이 많고 한계지에서는 생산물이 작고 중심지에서는 지대가 높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낮다. 밑에 이 지하철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거죠. 네. 이러니까 인간의 노동이나 생산 자체가 토지 위에 노동이 자본을 사용해서 생산을 하는데 이런 그 인간의 결합이라든가 그 교환이라든가 그 고도의 복잡한 상업 교환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 자체도 막 이렇게 결합했다 저렇게 결합했다 막 이런 자본하고 결합했다 저런 자본하고 결합했다 막 어마어마한 게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도의 그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겁니다. 지대는 허구적인 게 아니고 그런 사회적인 생산의 힘을 지대가 표현하는 겁니다. 토지는 그게 부착된 거예요. 토지는 그냥 바탕 세 개예요. 바탕세 하얀색 바탕 세 개라고 바탕색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런 거라고. 예? 거대한 헨리 조지가 진보화 병문에서 설명하는데 거대한 그 교환의 중심지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여있던 그 대도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꼭 잡초들이 우거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는 곳이 이 지구는 몰락한 문명의 무덤이라고. 이런 엄청난 지대를 작동시키던 인구의 중심지 번화하던 거리들이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저녁 되면 다 불이 꺼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 토지 자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지하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또 인터넷망이랄지 또 위에 도시민 교통망이랄지 또 사회적인 제약 상당히 민주화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토지 자체에 임금과 이자가 아주 원활하게 잘 결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높고, 이 좁은 서울시를 팔아서 캐나다 같은 캐나다 이런 거 없죠.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상적인 지대를 보게 될 때는, 지금은 제가 뭐 이런 거 지대 모델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지하철망 같은 것들이 그 표준화가 됩니다. 이 빵 모형의 그림을 그릴 때, 뭐 심천특구 같은 5호선 이렇게까지 있더라고, 5호선. 우리는 지금 뭐 9호선 이러지만 23개,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파리라든지 어떤 도시들 이런 지대 모델을 분석할 때 지대가 얼마만큼이 정상적인 지대인가, 이 지대가 얼마만큼이 정상적인 지대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지하철망 같은 게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흥분했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강대한 병원의 애도 똑같죠. 우리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든가 뭐 농사 짓는 거, 거기에도 해당해, 그거는 이 양이 아주 작고 다른 범위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농촌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하고 뭐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생산의 한계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이런 생산의 한계를 맺히는데, 예? 그 지금 뼈대도 세우는 게, 이 진바빙고는 1879년에 썼을 때, 헨리 조지는 책 뒷부분에 오는 것처럼 제가 뼈대를 추린다 그러잖아요. 중간에, 이게 아주 책 중간, 그 해결책 뒷부분에 나오는 모델이에요. 당연히 대도시, 메가폴리스 대도시를 기준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대도시 당연히 그 옆에 있는 농촌 사회를 이렇게 포괄하고 있죠. 그런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모델이고 이론입니다. 이거를 축소시켜서 그 지방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건 벌써 교통이 발달한다든가, 우리 페어폰 마을이나 또 우리 헨리 조지 이런 거 아니어도 이상적인 어떤 그 종교 공동체나 그 공동체를 만드는 이렇게 아주 산골에 시골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20, 30년 지나니까 옆에 도로 닦이고 뭐 철도 들어오고 도로 닦이고 고속도로 지나가니까 토지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 아주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시간 이야기할 때 역사적이거나 경험적으로 이 빵모 지대 모델을 설명하는 겁니다. 생산물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런 지대선이 있는 것 같더라. 지대선이. 예? 아니 뭐 이익이 있죠. 생산물이 증가하고 뭐 이익이 생기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사람은 죽고 없어지고 다 지나가고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뭐 이렇게 세대가 변해 왔는데 50년. 예? 강남에 배초밭이었는데 배초밭 거름지고 가서 똥찌개 가지고 배추 키우고 무 키우던 그런 밭이 있는데 70년, 60년 지나니까 지금 막 빌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는 빌딩이 그 소유자들이 있는 거예요. 소유자들이. 예? 그 사람들이 보니까 토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지. 사람도 뭐 임금이 뭐 비싼 거 먹겠죠. 막 페라리도 타고, 예? 페라리도 타고 음식도 뭐 어마어마한 걸 먹겠지만 뭐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도 보면 근데 이제 광범위한 사람들은 뭐 김밥 천국이 우리 한 끼 열에 되는 거죠. 1,500원짜리 김밥 2줄 3,000원, 한 줄 1,500원. 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 차이가. 지대선이 고정되더라. 이런 경향이 있다. 이 지대는 엄청나게 커지더라. 이런 게 아까 지대 모델을 경험적으로나 책에 서술도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느낄 수 있다. 애들을 이 모델을 설정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봅니다. (50분인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5층 건물, 제가 이거 20년 전에 그린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촬영하는 데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그림이 됐습니다. 이 그림은 엘리베이터 없는
중심지에 1, 2, 3, 4, 5층이고 4층, 3층, 2층, 1층 엘리베이터 없는 엘리베이터 옛날에 20년 전에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가 5층이 그거였거든요. 상업적인 건물. 또 지금도 구시가지에 가면 엘리베이터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게 보통 5층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여기가 지금 찍고 있는 데가 5층인데 오늘 엘리베이터가 뭐 추워가지고 고장이 나서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기술 진보에 의해서 그 층별 간의 지대가 이게 총생산물이고 층별 총생산물이고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큰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 확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층별 인근과 이자고 층별 생산물이고 층별 지대입니다. 1층이 중심지 1층이 지대가 8이라 그러면은 위로 갈수록 이렇게 그 지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계지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기술, 그 건물의 기술 차이, 아까 엘리베이터 있다 없다, 없을 때 있을 때가 훨씬 그 차이가 줄어들죠. 그리고 옆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도 공간의 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 거미줄 같이 발전하면서 이게 이 중심지와 한계지의 관계가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지대가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분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계 생산물, 한계지의 생산물이 3인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아까 그 광대한 평원의 예를 지금 단면을 치면 지금 내가 여기서 있는데 4층 건물인데 1층을 증축할 것인가 바깥에 나가서 3층 지을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한계 생산물이라는 게. 내가 4층 건물인데 한 층을 증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지대가 있어요. 그거나 이 제일 바깥에 나가서 1층짜리 건물을 지을 것인가. 한계 생산물은 같다는 거죠. 이렇게 같게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계 생산물이 같다. 실제로 보면 이 지대가 층별로 다른 거예요. 층별로 다르다. 이것들을 뭐 더 이렇게 수치를 부여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그릴 때 이게 아주 수공업 그림이지만 이렇게 수치에 맞게 그리려고 무지하게 했었습니다. 이 그림을 이게 그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5층 건물이 있다. 중심지는 5층 건물이고 변두리는 1층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지대로 한정해서 분석해 본 겁니다. 이걸 종합하면 까지 설명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중심지의 지대가 높고 한계지로 할 지대가 낮습니다. 임금도 마찬가지고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임금과 이자 간에는 어떤 비율이 일단 1대2다. 이 이자는 이자율이고 임금은 그 노동 단위당 그거지만 이러면 환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단순한 생산 형태를 사용하면 한정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 사이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합한 것이 총지대 총이자를 이 토지 위에 토지가 구체적인 거죠. 이 다른 거는 현실 정치 경제학은 실제의 정치 경제학입니다. 추상적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관념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관념뿐인 관념은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중심지라는 건 존재하는 거죠. 존재. 합하면은 이게 총생산물인데 이게 지대선입니다. 지대선. 이 지대선이 오르내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 총생산물을 아까 5층짜리로 나누면은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고, 4층, 3층, 2층, 1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건물이 자본이잖아요. 그 자본의 건물당 노동이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건물은 똑같고, 5층에
그 생산비가 다 따라오고 기본적으로 가정한 겁니다. 그럴 때 지대가 이 지대는 이 토지 단위당 이루어지는데 지대는 이렇게 밀층의 지대가 크고 올라갈수록 지대가 낮지만 다 합하면 합한 지대를 평균하면 이런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대 모델이죠. 지대 모델, 지대선, 평균. 다시 설명을 하면, 아까 제1공리, 우리 동시작할 때 제1공리에서 보면, 사회는 그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점점점 더 완전 경쟁 상태에서 중심지나 한계지나 어느 지점이나 노동 단위당 임금은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다.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다. 자본 단위당 이자도 이자율이지만 환산하면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를 통해서 환산하면 이건 쉽죠. 어느 지점에서나 지금 아주 교환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화폐로 가지 않더라도 물질적인 교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중심지에 사용되나 변두리에 사용되나 그 이자는 동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 중심지의 지대는 크고 변두리로 가지고 지대가 낮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합산을 시켜도 이런 그림이 형성됩니다. 지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한계 생산물을 통해서 이 전체가 오르내린다는 거죠. 이걸 현실에 적용했을 때, 이 밀도를 반영했다는 거죠. 여기, 이게 훨씬, 총생산물은 중심지가 훨씬 더 크죠. 빵모양이. 지대선을 중심으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 총생산을 지대선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생산물 마이너스 지대는 임금 더하기 이자라는 산식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 지대선을 그려지는 것은 한계지의 생산물이다. 이 한계지의 생산물만큼 모든 지점에서 자본과 노동을 투입시킬 때 한계지의 생산물과 같게 내가 지금 4층 건물인데 1층을 정축할까? 안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싼 값에 토지를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까? 이런 게 언제나 그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한계 생산물 분석이고 이런 분석 하에서 어떤 자기들 한계 생산물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될 수 있으면 현실적인 그 수치를 20년 전에 그린 겁니다. 5층 건물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을 상정하고 그린 거리고 20년 전에 IMF 사태 때 토지 가격 그 논문이나 그 해결책을 글 쓸 때 제가 이렇게 그려본 것들입니다. 그것들의 총합된 모델이 지대 모델 방명이고 여기에서 이 지대선을 중심으로 지대선과 전체 생산물과 지대와 임금 미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지대 법칙이고 임금 법칙이고 이자 법칙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는 이 모델이 물질적 진보에 따라서 인구 증가가 이루어져야 기술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커지고 작아지고 빵 자체가 커지고 작아지고 또 지대선이 아래내로 움직이는 이런 분석들을 기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3조차 세 번째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하다가 좀 미진했던 1979년 이래 중국의 50년 유상사용권, 토지 유상사용권 제도, 계획개방 정책, 대만, 홍콩, 또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토지개혁에 이르는 이런 그 관계들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3조차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